오늘 연방준비제도가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기준금리는 2001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지난달까지 메디케이드 지위를 박탈당한 미국민들이 27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연방교육부가 동문 자녀의 입학을 우대하는 하버드대의 레거시 입학제도와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오전 맨하튼에서 링컨 터널 인근 공사 현장에 타워 크레인의 화재가 발생하면서 일부가 붕괴됐습니다. 캐나다 전역을 태우고 있는 대형 산불의 여파가 또 중북부와 오데오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대기질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연방준비제도는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지난달에는 금리를 동결하면서 숨고르기에 나서더니 다시 인상 조치를 이어간 건데요. 기준금리는 2001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연준은 오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직후 상명을 통해 0.25%포인트의 금리 인상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기준금리는 기존 5에서 5.25%에서 5.25에서 5.50%로 조정됐습니다. 지난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최근 지표에 따르면 경제활동은 완만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며 최근 몇 달간 일자리 증가세가 견고하고 실업률 또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물가 상승 수준은 여전히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고 탄력적이지만 신용조건 강화로 고용 및 경제활동, 물가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영향은 불확실하고 위원회는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여전히 높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준은 추가적인 정책 강도를 결정함에 있어 누적 긴축 및 통화 정책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시차 등을 고려할 것이라며 물가 상승률 목표치인 2% 달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데이터가 뒷받침된다면 9월 회의에서도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이 틀림없이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파월 의장은 데이터가 그렇게 할 것을 요구한다면 9월 회의에서 기준금리 유지를 선택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에 대한 자격 재심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달까지 지위를 박탈당한 미국민들이 27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달 말까지 재심사 작업이 이어지는 만큼 1,000만 명이 더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동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까지 메디케이드를 박탈당한 미국민들이 27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에 따르면 팬데믹에 따른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에 따라 그동안 심사 없이 메디케이드 자격 연장을 이어오던 제도가 지난 4월에 종료된 이후 현재까지 워싱턴 DC와 플로리다, 애리조나 등 32개 주에서 270만 명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박탈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보험 갱신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제외된 사람이 75%를 차지했습니다. 각 주의 재심사 작업에서 메디케이드 가입자 중 59%가 재연장을 받았지만 41%는 자격을 박탈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월까지 재심사를 마쳐 메디케이드 등록을 박탈당한 주민들을 주별로 보면 텍사스가 50만 1,000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 플로리다 30만 3천 명, 아칸소 20만 7천 명, 애리조나 20만 명, 조지아, 버지니아, 펜실베니아가 각 9만 7천 명, 메릴랜드 6만 3천 명, 워싱턴 DC 3천 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일리노이, 노스캐롤라이나 등 11개 주는 7월에 재심사 작업을 종료할 예정이어서 무더기 박탈자들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주에서 약 108만 명, 뉴저지주에서는 35만여 명이 메디케이드 자격을 잃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메디케이드 자격 심사가 마치게 되면 거의 1,5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메디케이드 보장을 잃을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메디케이드 자격이 상실된 주민들에 한해 내년 7월 31일까지 오바마 케어 등록이 가능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무보험 상태가 될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N 뉴스 오동윤입니다. 지난달 연방대법원이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정책에 위헌 판결을 내렸었죠. 이번에는 동문 자녀의 입학을 우대하는 하버드대의 레거시 입학 제도가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연방교육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연방교육부는 어제 성명을 통해 동문 자녀의 입학을 우대하는 하버드대의 레거시 입학 제도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성명에서 조사에 착수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보스턴 소재 비영리기구 민권을 위한 변호사는 지난 3일 연방교육부를 상대로 하버드대의 레거시 입학 제도에 흑인 및 라틴계 공동체를 대리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하버드대의 레거시 입학 제도가 흑인과 라틴계, 아시아계 등 유색인에게 체계적으로 불이익을 주고 하버드대의 교육 목표에 부합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2014년에서 2019년을 기준으로 레거시 입학 제도와 기부 입학 제도를 활용해 하버드대에 입학한 사례 가운데 백인의 비중이 거의 70%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권을 위한 변호사 단체에 따르면 기부 입학의 경우는 입학 가능성이 일반 입학자의 7배, 레거시 제도 입학의 경우 일반 입학자의 거의 6배에 달합니다. 한편 이번 문제 제기는 앞서 지난달 29일 연방대법원이 고등교육 입학 과정에서 시행되는 소수인종 우대 정책, Affirmative Action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뒤 이뤄진 겁니다. 이날 하버드대 측은 대법원의 위헌 결정 이후 대학이 법을 준수하기 위해 입학 정책을 검토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회의 문을 열고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고루 입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도입된 불법 이민 제한 정책, 일명 42호 정책 만료에 맞춰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은 새 이민 정책이 2달 만에 폐기 위기에 처했습니다. 연방 법원에서 이 새 이민 정책이 연방 법률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어제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의 존 S. 티거 판사는 정부가 멕시코 국경에서의 불법 이민을 제한한 정책의 효력을 금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법 입국한 이민자들을 즉각 추방하기 위해 도입한 42호 정책이 지난 5월 11일 만료되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불법 이민 제한을 위해 새로운 정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국경을 넘기 전에 반드시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고 이마저도 하루에 1,000명으로 제한한 겁니다. 만약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최소 5년간 재입국을 금지하고 형사 기소까지 당할 수 있다는 방침도 내놨습니다. 어제 판결에서 티거 판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은 이 새 규제가 피해에서 달아난 이민자들을 위험하게 하고 국경을 불법적으로 넘을 경우 망명 자격을 가질 수 없도록 해 연방 법률을 위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규칙은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하지 않은 난민들이 부적격하다고 추정해 법에 위배된다며 의회가 명시적으로 의도한 입국 방식은 난민들의 입국에는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티거 판사는 실질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무효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법정 싸움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항소심이 진행되면 기존 조치의 효력은 당분간 유지됩니다. 한편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규칙이 도입되면서 실제로 남쪽 국경에서 체포된 이민자 수는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지난달 체포된 인원은 10만 명 미만으로 2021년 2월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오전 맨하튼에서 링컨 터널 인근 공사 현장의 타워 크레인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일부가 붕괴됐습니다. 구조물이 추락하는 과정에서 소방대원 2명 등 6명이 다치고 일대가 전면 통제됐습니다. 오늘 오전 7시 30분께 맨하튼 링컨 터널 인근 10번대로 공사장에 설치된 45층 높이의 타워 크레인 엔진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타워 크레인은 16톤 무게의 콘크리트를 옮기는 중이었습니다. 크레인 기사는 소화기로 불이 잡히지 않자 탈출했고 타워 크레인은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이후 타워 크레인에서 화물을 운반하는 구조물 부분이 떨어져 나간 뒤 바닥으로 추락했고 이 과정에서 인근 건물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타워 크레인 중 일부 구조물이 추락한 소리를 들었다는 뉴욕 시민은 큰 폭발음이 났다면서 이후 화염을 목격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 사고로 소방대원 2명과 시민 4명 등 모두 6명이 다쳤지만 중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뉴욕시는 41번가에서 42번가 사이의 10번대로와 11번대로의 교통을 완전히 통제하고 200명에 달하는 소방 인력을 투입해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캐나다 전역을 태우고 있는 대형 산불의 여파가 또 중북부와 오데오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기질이 악화되면서 적색 경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어제 국립기상청은 중북부 오데오 지역에 대기질 경보를 발령하고 캐나다 산불 연기가 다시 남하한 탓이라고 설명했습니다. USA 투데이는 해당 지역에 속한 시카고와 미니애폴리스, 디트로이트의 이날 대기질 지수는 미국 내 최악을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주요 도시 대기질을 분석하는 IQ 에어에 따르면 시카고의 경우 어제 오후 5시 기준 대기 오염도는 우간다 캄팔라, 파키스탄 라호르에 이른 세계 3위까지 높아졌습니다. 연방환경청이 운영하는 대기질 정보 제공 사이트 에어나우에서는 같은 시간 시카고 지역의 AQI가 적색 경보 수준인 187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건강에 해로운 상태입니다. 희뿌연 하늘에 수은주가 32도씨 이상 오르고 습도까지 높아지면서 보건 전문가들은 가급적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에어컨이 작동되는 실내에 머물라고 권고했습니다. 시카고 당국은 시립도서관과 실내 체육관 등에 에어컨이 작동되는 쿨링센터를 마련하고 주민들에게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캐나다 산불센터는 이날 기준 캐나다 곳곳에서 1,000건 이상의 산불이 계속되고 있고 이 가운데 660건은 통제 불능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스페인 인근 지중해가 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플로리다주 남부해안 인근의 얕은 해수 온도도 어제 4시간 동안이나 37.8도를 넘었습니다. 공식 기록은 아니지만 세계 신기록인데요. 욕조물 온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어제 AFP 통신 보도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남부해안에서 가까운 얕은 바다의 해수 온도는 전날인 24일 몇 시간 동안 섭씨 37.8도를 넘어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마이애미에서 남서쪽으로 약 60km 떨어진 매너티만에서 1.5m 깊이 해저에 설치된 부표 한 곳에서 측정된 온도입니다. 바닷물 온도는 이날 오후 6시 38.4도, 화씨 101.1도로 최고를 기록했고 약 4시간 동안 37.8도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기상학자이자 정부 과학자로 일했던 제프 메스터스는 해수면 온도에 대한 공식 세계 기록은 없지만 2020년 한 과학 논문에서는 이전에 최고 바닷물의 온도가 쿠웨이트만에서 기록된 37.6도, 화씨 99.7도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바닷물 온도 측정은 육지에서 가까운 곳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해저 토양 및 유기물에 의한 영향으로 측정에 오염을 초래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록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편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진 증거가 없는 한 38.4도의 기록을 유효한 것으로 검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한편 이런 지속적인 고온은 산호초 생태계와 거기에 의존하고 있는 여러 종들에게 치명적입니다. 비영리단체 산호초 회복재단은 불과 며칠 전 플로리다 남부의 산호가 100% 폐사했다며 산호초 솜브레로 리프에 대한 복원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19일 텍사스주 남부 할링겐에서는 불볕 더위 속에 주차된 자동차에 갓난 아기가 갇히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아기의 아버지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차량 앞 유리를 깨고 아기를 구했습니다. 폭스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텍사스주 남부 할링겐에서 한 남성이 불볕 더위 속에서 자동차에 갇힌 자신의 아기를 구하기 위해 차량 앞 유리를 부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텍사스 할링겐 경찰서의 레리 무어 경사에 따르면 이 남성은 아내와 함께 갓난아이를 데리고 지난 19일 오전 할링겐 커머스대로에 있는 한 슈퍼마켓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실수로 차량 안에 열쇠를 두고 내리면서 아이가 차에 갇힌 겁니다. 한 행인이 촬영한 구조 장면은 아이 부모와 함께 차량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군중들이 다양한 도구로 차량의 앞 유리를 부수기 위해 손길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촬영한 한 행인은 깨진 앞 유리를 뚫고 아기를 구출한 뒤 부모에게 아이를 건네는 한 여성의 모습은 안타깝게도 촬영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아이가 구조되기 전까지 차 안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의 체온은 성인보다 약 3배에서 5배까지 더 빠르게 상승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아이 부모에게 과실 혐의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오는 8월 1일부터 직원 고용 시 신분 확인 양식인 I-9 폼을 새로운 양식으로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I-9 양식 변경은 연방국토안보부가 지난 21일 연방관보에 게재한 I-9 관련 파이널 규정에 따른 겁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1일부터 이 베리파이에 등록되어 있는 고용주들은 직원 채용 시 피고용인의 미국 내 취업 관련 체류 자격을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옵션이 가능합니다. 단 이 베리파이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고용주들은 여전히 직접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이메일 서비스국은 밝혔습니다. 뉴욕시 주택공사는 24일 올 가을부터 뉴욕시 시형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레인지를 전기 스토브로 바꾸는 인덕션 스토브 챌린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택공사는 이를 위해 각 시형 아파트에 설치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기 인덕션 스토브 제조업체 공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번 조치는 뉴욕주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스레인지를 퇴출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겁니다. 뉴욕시경은 올해 1월에서 6월 NYPD의 차량 추격전이 총 625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수치는 2018년에서 2022년 5년간 발생한 차량 추격전 총 합계인 574건을 훌쩍 넘어선 겁니다. 특히 2018년 61건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2022년 214건과 비교해도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차량 추격전이 급증한 것은 지난해 12월 NYPD 순찰 부서에 존첼 부서장이 임명되면서 가속화됐다는 분석입니다. 존첼 부서장은 불법 번호판 부착 차량, 유령 차량, 불법 스쿠터 등이 늘어나면서 용의 차량 추격이 증가하게 된 것이라며 특히 불법 번호판 부착 차량은 총격 사건 등 각종 강력 범죄와 연관이 돼 있는 경우가 많아 관련 차량 추격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저지주 상원이 지난주 최대 10년치의 차량 등록비를 선납하면 매년 차량 등록갱신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차량 등록증을 발급해주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뉴저지주는 현재 차량 등록갱신을 위해 차량국 사무소 방문 대면 신청과 온라인 신청, 우편 신청 등 3가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차량 소유자들이 하고 있는 우편 신청의 경우 갱신 신청서 작성과 우송을 제때하지 못해 벌금을 물거나 경찰 교통단속에 적발돼 곧바로 견인을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대 10년까지 차량 등록증을 자동 발급하게 되면 차량 소유자들의 피해는 물론 차량국의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화창하고 더운 가운데 오후부터는 때때로 적지만 천둥 번개와 함께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4도, 섭씨 34도, 밤 최저 기온은 79도, 섭씨 26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화창하고 덥겠습니다. 오후 한때는 적지만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요일은 부분적으로 화창한 가운데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